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대학교 윤석인 교수로 하고요. 오늘 먼저 귀중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요 키워드가 탄소 중립과 바이오차인데, 먼저 바이오차에 대한 연구는 세계적으로 많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근데 바이오차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지만 아직 초기 단계이고 기술 발전 단계이고, 또 그와 함께 이제 많은 기대도 있지만 우려도 있는 상황입니다. 또 전문가들 사이에도 바이오차에 대해서 이제 보는 시각이 각기 다르거든요. 크게 세 가지 시각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탄소 중립의 핵심 기술로 보는 시각이 있고, 두 번째는 농산물의 생산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하는 시각이 있으면,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폐기물 또는 이제 자원을 순환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바라보기도 합니다. 이렇게 각기 다른 시각이 있지만 오늘은 이제 각 이런 시각을 존중하면서 우리의 중요한 목적인 탄소 중립과 지속 가능한 방안에 대한 역할로서 바이오차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역할로서 바이오차의 정의와 기능, 또 바이오차의 조건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후 위기와 온실가스에 대해서는 많은 얘기를 들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이쪽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산업혁명 이후로 이제 온실가스 CO2 농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요. 처음 측정을 시작한 1958년 310ppm 중반이었지만 현재 427ppm까지 증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승과 발맞춰가지고 지금 지구의 온도도 상승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산업혁명 이전에 비해서 2010년 기준으로 약 1도 정도 상승했고, 현재 작년 기준으로 1.2도까지 상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구온난화와 이어져가지고 기상기후, 해수면 상승이 우리가 기후변화라고 말하고, 하지만 그 시점이 우리가 돌이킬 수 없는 시점에 돌아가고 있다라고 해가지고 기후위기다라는 말을 또 쓰고 있습니다. 그 온도가 바로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인계점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다음 인계점을 살펴보시면 티핑 포인트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맨 끝쪽에 그림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정상으로 무거운 물체 올린다고 하면 힘이 들고 아주 느린 속도 올라가잖아요. 하지만 정상에 올라갔을 때는 그때부터 이제 조금만 기울이더라도 바로 한쪽 방향 빠르게 굴러갑니다. 큰 변화가 일어나는 시점이고요. 그 상태는 다시 잡으려도 잡을 수 없습니다. 되돌리기 어려운 상태로 간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티핑 포인트, 인계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기후에서 티핑 포인트라고 말하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 이제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산호초 붕괴라든가 해빙 소실, 아마존 붕괴 등등이 있고요. 이런 것들은 결국 탄소 흡수원이 상실되거나 메탄이 다량 방출되거나 해수면이 상승하거나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 즉 인계점을 막기 위해서 2009년 코펜하겐 합의에서는 2도씨 이하로 제한해야 된다라고 합의를 했고요. 자, 그 이후 2015년 파리 협정에서는 그와 함께 가능하다면 1.5도씨 이하로 억제해야 된다라고 합의를 해왔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인계점 도달하는 걸 막기 위해서 파리 협정에서 1.5도씨 이하 달성을 말했고요. 자,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제에너지기구에서 2021년에 이런 로드맵을 제시하였습니다.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 2010년 기준 절반으로 줄여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2050년까지 순제로, 넷제로 탄소 중립을 실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2050년이 되다가도 온실가스 배출량이 없을 수는 없잖아요. 배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방법은 뭐냐면 배출되는 것을 줄여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배출되는 것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감축과 제거가 같이 일어나야 되겠죠. 자, 배출량 감축에는 이제 크게 이제 에너지 사용 감소라든가 파손율 대체 또는 에너지 효율 개선 등이 있고요. 대기탄소 제거는 우리가 많이 쓸 수 있는 것이 기존에 파괴했던 숲을 다시 재건해가지고 나무를 심는 방법입니다. 산림 면적을 확대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토양탄소 저장인데, 일반적으로 숲, 나무보다는 땅에 저장된 탄소량이 3배 이상 많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따라서 이것을 잘 관리하게 되면 탄소를 많이 흡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토양 탄소 저장 방법이 있습니다. 자, 바이오차는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IPCC에서 이제 제시한 탄소 저장 방법으로서 있고요. 그럼 바이오차는 무엇인가? 저도 이제 학생들한테 이제 처음에 물어보면 아까 위원장님께 말씀하신 것처럼 맛있는 차라고 많이 오해를 하거든요. 하지만 이런 뜻이 있는 거죠. 여기 보게 되면 이제 바이오라는 것은 유기물을 말하는 것이고요. 나와 같처럼 농업 부산물, 가축분유, 폐목재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열분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분해되기 쉬운 것들은 빠르게 가스로 나가는 것이고, 남아있는 덩어리가 있거든요. 그 덩어리가 이제 바이오차 또는 일부 이제 합성가스, 바이오오일 등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 조건 중에 중요한 것은 산소가 없던 조건에서 열 분해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온도 올리다 보면 열이 올라가다 보면 이것이 연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막고자 하는 것이고요. 자, 열분해 산물로서 이제 합성가스라던가 바이오일은 에너지원 연료로서 활용될 수 있는 것이고요. 자, 바이오차도 마찬가지로 연료로 활용될 수 있지만 주요 목적이 토양 개량과 탄소 저장 목적입니다. 자, 왜 그러면 바이오차 그런 기능을 할 것인가? 이 그림을 좀 더 볼 건데요. 크게 이제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지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먼저 여기 이 구조를 보게 되면 물리화학적으로 특이한 구조를 가지는데 구멍이 송송송 많이 뚫려 있잖아요. 스펀지처럼 우리가 물도 흡수하고 양분도 흡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토양에서 식물에게 물과 양분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그런 기능이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 특징으로는 우리가 열분해하면서 다른 휘발성 가스는 다 나가겠지만 탄소가 그 안에 쌓이게 됩니다. 고함량이라는 것이 높은 함량의 탄소가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열분해 과정 중에서 탄소 결합이 분해되기 어려운 형태로 많이 전환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형태로 보통 우리가 이제 방향적 탄소 구조다라고 말하는데요. 이 구조는 미생물이 분해하기 어렵거든요. 이것이 많이 쌓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두 가지 기능, 작물 생산성에 대한 기능이 있고 탄소 저장 기능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탄소 저장 기능에 대해서 이제 IPCC에서 제공했는데, 먼저 IPCC는 지침을 2006년에 가이드라인을 제공했습니다. 그러다 2019년에 개정판이 나왔는데 그때 바이오차 정의를 제시를 했거든요. 탄소 저장 방법론으로서 바이오차를 제시했습니다. 자, 이 말은 우리가 이제 매년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작성하는데 이건 뭐냐?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이 온실가스를 다 산정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감축하는 양도 산정하거든요. 그걸 표로 제시한 것이 인벤토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여기에 바이오차가 하나의 기능으로서 온실가스 감축 기능으로서 우리가 산정할 수 있다는 뜻이고요. 여기에 정의로서 제시한 걸 중요합니다. 자, 여기 제시 온도가 있는데요. 350도씩 초과냐 이상이냐 나와 있는데 그 가이드라인을 보게 되면 저는 이제 초과라는 말이 맞는 것 같거든요. 450도를 넘어서 이제 열분해한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 또 제시된 것이 뭐냐면 탄소 안전성입니다. 100년 동안 유지했을 때 얼마만큼의 탄소가 남아있을까라는 건데요. 먼저 저온 450도씨 이하에서는 0.65, 즉 바이오차의 탄소량의 65%가 100년 이상 남아있는다, 그런 뜻입니다. 고온 같은 경우는 그만큼 안정화된 탄소가 많이 있기 때문에 0.89, 즉 89%의 탄소가 남아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혹자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유기물을 그냥 땅에 넣으면 그 유기물이 탄소로 저장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말하지만 많은 연구자들이 이제 실험을 해보니까 일반 유기물은 빠르게는 1, 2년 사이에 분해가 일어난 것이고요. 또는 수십 년 사이에 많은 부분이 분해가 됩니다. 하지만 바이오차는 적정히 잘 만들었을 경우는 80% 이상이 수백 년 동안 남아있을 수 있다, 탄소로서 저장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이제 바이오차에 대한 연구를 꾸준히 해왔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2000년 중반부터 이제 바이오차를 이용한 연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토양 개량제로서 많이 이용했고요. 아까 이제 이런 다공성 구조, 물과 양분을 흡수할 수 있다라는 측면 때문에 양분 유지와 수분 유지 측면에서 작물 생산성 측면에서 연구를 많이 해왔고요. 여기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세계 여러 나라에서 연구한 것을 또 모아본 것입니다. 각각의 이제 바이오차를 처리한 다음에 작물을 재배해보니까 전체적으로 빨간선 넘어섰죠. 그래가지고 작물 생산성이 증가한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제 좀 고려할 건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논문에 나와 있는 데이터들은 긍정적인 것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약간 긍정적인 효과가 많이 부각됐다라고 또 좀 이해하고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2010년에 들어서면서 이제 바이오차의 또 다른 기능으로서 온실가스 저감 연구를 많이 해왔습니다. 주로 이제 우리가 이산화탄소만 많이 알고 있지만 그 외에도 중요한 온실가스로서 메탄과 N2, 아산화질소가 있거든요. 주로 이제 메탄은 논에서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자, 논에서도 마찬가지로 확인해 보니까 방출량이 논에서 온실가스 줄어든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아산화질소는 주로 밭에서 방출되는데 마찬가지로 방출량이 감소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019년 IPCC에서 이제 개정안이 나오면서 탄소 저장 효과가 이제 많이 부각돼가지고 그것도 꾸준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바이오차를 처리했을 때 처리량에 따라서 탄소량이 증가한다. 처리한 원료에 따라서 이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런 것들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바이오차가 분명히 오랫동안 분해가 안 되고 땅에 저장될 수 있다. 이런 긍정적인 측면이 있잖아요. 하지만 IPC에서 제공하는 탄소 저장을 위해서는 몇 가지 고려할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 원료 조건이거든요. 자, 예를 들어 이제 우리가 나무를 가지고, 목재를 가지고 바이오차를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렇게 멀쩡한 숲에 가가지고 나무를 벤다고 할 경우는 그 나무는 분명히 좋은 원료가 됩니다. 그래서 바이오차를 만들 수 있지만, 하지만 이 숲이 가진 기능이 있잖아요. 또 중요한 기능은 뭐냐면 나무가 자라면서 대기에 이산화탄소를 많이 흡수할 수 있는데 그 기능이 상실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벌목한 나무는 부적절하고 이제 이렇게 가수원이라던가 가로수라던가 이런 전정가지라던가 또는 나무를 가공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톱밥 이런 것들이 이제 적합한 원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농업부산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볏짚을 가지고 바이오차를 만든다고 해보세요. 볏짚을 만약에 그 볏짚이 사료로서 이용될 네, 죄송합니다. 자, 볏짚 같은 경우 사료로 쓰고 있는데 그것을 만약에 바이오차 만든다고 했을 경우는 자, 대체되는 사료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만큼 농경지를 많이 확보해야 되고 기존의 숲을 더 벌목해야 되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것도 부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보다는 사용성이 떨어지는 옥수수대, 콩대, 껍질류 이것들이 적합한 원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에 폐기물 자원인데요. 여기는 중금속이라든가 오염물질이 많이 함유될 수 있습니다. 이것들도 만약에 바이오차를 만들어서 땅에 처리할 경우는 오염물질이 쌓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이제 정화한 다음에 하는 것이 적합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탄소 안전성입니다. 앞에서 이제 언급한 내용인데요. 100년 이상 안전성을 유지한다라는 뜻입니다. 먼저 구조 좀 보겠습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유기물이 나타나는 리그닌 화합물의 구조인데요. 이렇게 이제 육각형 모양의 구조가 있죠. 벌집 구조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잘 분해되지 않는 형태입니다. 그 외에도 이제 이런 사슬 모양이 쭉 있는데 이것도 분해되지 않는 형태고 특히 이제 산소, 수소, O와 H가 많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많은 경우는 미생물 접근성이 좋아가지고 분해가 용이해지거든요. 하지만 이것을 열분해할 경우는 이런 수소, 산소 등이 떨어 나오게 되고 또 구조가 바뀌어가지고 육각형 구조, 벌집 구조가 더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벌집 구조가 많이 만들어질수록 뭐냐 특징이 탄소 함량이 많아지고 여기 격가지에 있던 수소, 산소가 많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특징이 안정화된 것은 수소가 낮아지고 산소가 낮아진다. 그 결과 HC 몰비와 OC 몰비라는 수치가 낮아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제적으로 이제 이런 바이오차 안전성을 말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도 있지만 이렇게 HC, OC 몰비도 있습니다. 하지만 IPCC 2019년에 나온 그 가이드라인은 이것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수치는 제시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 당시에는 제 생각에는 아직 이제 이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수치는 나와 있지 않고 그 이후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개정안이 나오게 되면 이런 수치도 같이 포함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중요한 의미인데요. 전과정 평가 필요하다. 이거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원료, 만약 부산물을 만들어가지고 바이오차를 처리할까지 여러 과정이 있는데요. 그때 수거하고 이것을 분쇄하고 건조하고 바이오차 만들고 또 운반 폐기업 처리했잖아요. 그 과정이 다 기계를 써가지고 에너지를 써야 됩니다. 그 과정이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는 거죠. 자, 바이오차를 만들어가지고 100만큼 탄소를 저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 중에서 배출량이 200이다. 효과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정말 그 양이 경미된 것이 맞는 것인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바로 전과정 평가입니다. 예를 두 가지로 들어보겠습니다. 자, 가장 좋은 시나리오가 A 시나리오인데요. 저에너지, 즉 이 과정에 태양광을 쓰고 또 열분의 효率좋은 기계를 쓰고 운송거리도 짧을 경우 예를 들어서 이제 0.1만큼
온실가스를 배출했다고 해보세요. 또 격리된 양 1.3일 경우는 총 격리량이 1.2가 됩니다. 이것은 좋은 격리제로서 가능한 것이고, 만약에 이제 C번 같은 경우는 에너지 사용이 많다, 화석연료를 써서 이제 건조시키고 장거리 운송하고 열 효율이 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배출량이 1.5로 높아져가지고 오히려 마이너스 0.2, 오히려 배출량이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바이오차를 쓸 때 이것이 과연 탄소를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원료인지 그런 제품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설명드린 내용을 이렇게 해보면, 자,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서 중요한 하나의 방법, 수단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기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원료라든가 정원장 평가 등이 꼭 필요하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향후 이런 지금 꾸준히 연구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과학 접근가 촉촉돼가지고 그것이 바탕으로 정책적 지원이라든가 농가에 대한 어떤 수용성 확대에 의해서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자리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이제 지속적인 검증과 논의가 필요할 거고, 차후에 있을 토론회에서 이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발표는 이것을 마치겠습니다.